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개수가 곧 자신의 권력이자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떠있는 숫자 208. 퇴직을 앞둔 60대 초반의 박 부장에게 그 숫자는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텨낸 훈장이자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주말마다 청첩장이 날아들고 밤마다 술잔을 부딪히며 형님, 형님을 외치던 수많은 후배와 거래처 직원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상위 10%의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숫자의 80%가 자신이 앉아있는 부장이라는 의자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오만이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게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박 부장의 스마트폰은 터질 듯이 울려댔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은 제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와 모바일 기프티콘이 쏟아졌다. 박 부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인생 하나는 잘 살았어. 퇴직해도 만날 사람 천지야. 스케줄러가 가득 차서 심심할 틈이 없을 테니까.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떼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맥들에게 거하게 한턱을 내기 시작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여의도의 한우 전문점에서 그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었다. 계산서를 집어들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연신 추켜 세웠다. 역시 우리 박 부장님, 아니 박 사장님. 스케일은 여전하십니다. 인간관계의 100%가 영원할 것 같던 달콤한 착각은 정확히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 3달 동안은 매주 2~3번씩 있던 약속이 4달째에 접어들자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다. 5달째가 되자 그가 먼저 언제 소주나 한잔 해야지? 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겨우 약속이 잡혔다. 그마저도 아이고 형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달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박 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들 바빠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다. 낮 시간에 낡은 아파트 단지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놀이터에는 낙엽만 굴러다녔고 TV를 틀어도 채널만 무의미하게 돌아갈 뿐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온종일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가 한마디를 던지면 대화는 뚝 끊겼다. 이내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 방에서 그는 철저한 관찰자이자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는 문득 오기가 생겼다. 내가 정말 인덕이 없는 인간인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종의 인생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마침 작은 지방 도시로 이사간 전 직장 동료의 부친상 소식이 들려왔다.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의금만 보냈을 길이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직접 차를 몰았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이 아끼던 후배들과 자주 만나던 지인들 50여 명에게 넌지시 문자를 남겼다. 나 오늘 대전 내려가는 길인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있나? 내 차로 같이 다녀오세. 결과는 참담했다. 50명 중 40명은 읽고도 답이 없었고 나머지 10명은 마음은 굴적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복사에 붙여넣은 듯한 문자를 보내왔다.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귓전을 때렸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밤새 혼자 자리를 지키고 상주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한기를 느꼈다. 인간관계의 80%는 그가 가진 조건과 직함에서 오는 것이었다. 껍데기가 사라진 인간 박 부장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 화면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일상은 더욱 초라해졌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차 줄어들었다. 자식들은 이미 장가들어 제 살길 찾기 바빴고 가끔 안부 전화가 와도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건강 챙기세요라는 형식적인 말 뒤에 서둘러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박 부장은 매일 저녁 동네 낡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오래된 실내 포차를 찾았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혼자 소주 한 병과 차가운 두부김치를 시켜놓고 스마트폰의 카톡 친구 목록을 위아래로 쓸어내렸다. 208명.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임원부터 매일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던 사업가까지 화려한 이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지금 포차인데 소주 한잔 할까? 라고 부담 없이 누를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한번 버튼을 잘못 눌렀다가 거절당할 때 밀려오는 그 비참함과 찌질함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주를 입에 털어넣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였나? 내가 저 인간들에게 보낸 축의금과 조의금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텐데. 억울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선택은 모두 자신이 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장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아파트 단지 초입에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코에 산소줄을 꽂고 병실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묘하게도 내 인맥에 대한 확인 심리였다. 그는 아내에게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넌지시 올렸다. 병원 침대 사진과 함께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짧은 글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스마트폰은 고요했다. 몇몇 단톡방에서 아이고, 박 부장님 쾌차하십시오라는 이모티콘 몇 개가 전부였다. 병실을 직접 찾아오거나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집안 경조사마다 찾아가 밤을 새워주며 챙겼던 직속 후배. 녀석은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녀석이 퇴직한 선배 병문안 갈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라인 타느라 바빠 죽겠는데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때 박 부장은 뼛속까지 시린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그동안 목숨 걸고 관리했던 200명의 인맥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조연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그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관객일 뿐이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인간 박진우가 아니라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단물이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서글픈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경조사를 챙기며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과 가족을 소홀히 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생의 80%를 허상에 낭비한 대가는 너무나도 시리고 혹독했다.
퇴원 후 박 부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의 카톡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용히 친구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이름을 지워나가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청소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200명이 넘던 숫자는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남았다. 그는 깨달았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집착이고 인간관계의 80%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허수라는 것을. 진정한 인생은 더 많이 채워 넣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남길 것과 과감히 버릴 것을 구분하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박 부장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걸음걸이는 예전만큼 힘차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이제 화려한 강남의 일식집 대신 동네 소박한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 소소한 일상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박 부장은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화려했던 대기업 부장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도 단출한 장례식장이었다. 부고는 오직 그가 끝까지 남겨두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 넓은 장례식장 빈소는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화환도 몇 개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혀를 찰지도 모를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적막한 빈소를 찾아와 밤을 새워준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입사 동기였으나 중간에 사업의 실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박 부장이 유일하게 모른 척하지 않고 남몰래 거액을 건네며 살려주었던 해묵은 친구였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진우야, 내가 없었으면 나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고맙다, 친구야. 두 번째는 박 부장이 현직에 있을 때 줄도 없고 배경도 없어 늘 진급에서 누락되던 만년 과장이었다. 모두가 그를 무시할 때 박 부장만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끝까지 보호해 주었다. 이제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된 그 후배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상주인 박 부장의 아들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님은 제 인생의 유일한 은인이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박 부장이 퇴직 후 매일 혼자 찾던 동네 실내 포차의 늙은 주인이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앞치마를 훔치며 빈소로 들어와 소주 한 잔을 올렸다. 맨날 혼자 와서 쓸쓸하게 술 드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래도 나 같은 늙은이 말동무해주고 명절 때마다 따뜻한 내복 한 벌 챙겨주던 고마운 분이셨어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수백 명의 카톡 친구도 그가 쏟아부었던 수천만 원의 경조사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 3명이 흘리는 눈물의 무게는 그 어떤 화려한 화환 100개보다 무겁고 진실했다. 그들은 박 부장의 직함이나 돈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 박진우가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진심을 기억하고 찾아온 진짜 내 사람들이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수백 명의 허상이 아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진심으로 슬퍼해 줄 수 있는 단 3명의 진짜 친구. 인간관계의 80%는 그 소수의 사람에게서 오고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1%는 바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진심 속에 있었다. 박 부장의 영정 사진 속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마침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풀고 먼 길을 떠난 것이었다.